한국은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 전자제품이나 조립하는 나라다. 전쟁이 나면 미국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는 나라. 그게 한국이죠?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어느 것 하나 세계의 판도를 바꿀 힘은 없다고들 말했습니다. 조선업이니 물류니 방위산업이니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었죠. 북극 항로. 그건 중국과 러시아가 설계하고 지배하는 무대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끼어들 자리가 없다고 단언했죠. 심지어 어떤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깎아내리는 말들이 국제회의석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오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목소리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비웃음을 숨기지 않던 강대국들이 지금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죠. 미국은 아시아 방위선을 재편해야 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방위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부 보고서에서 경제적 영향력과 항로 지배력의 약화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뜻밖에도 공동 북극 물류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고, 일본은 전략 산업 경쟁에서 한국이 앞서갈 수 있다는 분석을 정부 내부에 제출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변화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이들 국가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새로운 무기?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천연자원? 그것도 아니었죠. 그 변화의 시작은 의외로 아주 얇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보안 등급 최고 단계로 분류된 회의실 안, 두꺼운 금속문이 잠긴 방 한가운데 조심스럽게 펼쳐진 한 장의 지도. 외부로 유출된 적단 한 번도 없고 열람을 허락받은 사람도 극소수에 불과한 자료. 15년 전 세상 조용히 그려지기 시작해 해마다 수정과 보완을 거듭해온 어떤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지도는 단순한 국토개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지도 위를 가로지르는 굵고 가느다란 선들, 곳곳에 찍힌 기호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적힌 숫자와 날짜들. 이를 바라본 강대국의 전략가들은 서로 말은 아꼈지만 표정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회의장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이 지역의 흐름을 바꿀 설계도라는 것을. 하지만 지도 속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철도인지 에너지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인지. 확실한 건 그것이 완성되는 순간 지금의 세력 구도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뿐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왜 하필 한국이 이 판의 중심에 서 있는가? 그리고 15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그려온 이 한 장의 지도가 어떻게 강대국들의 계산을 흔들기 시작했는가? 그 답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로웰입니다. 영국 런던 출신이고 역사와 전략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6개월 동안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가전략기록보관소에서 지내고 있었죠. 그 건물은 춥고 조용하며 비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종이와 오래된 먼지 냄새가 났고 긴 회색 선반 위로 희미한 불빛이 윙윙거리며 켜져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 한국은 좋은 휴대전화, 좋은 자동차, 좋은 TV를 만드는 나라였죠. 성실한 사람들, 빠른 공장, 화려한 네온사인 하지만 진짜 힘, 진짜 전략, 세상을 바꾸는 계획 같은 건 미국과 유럽이 만든다고 생각했었어요. 중국은 지도를 바꾸는 나라였고요. 한국은 별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제 편견이었죠. 월요일 아침 비가 큰 창문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어요. 제가 찾아야 할 자료 목록이 있었고 저는 접수대로 가서 평범해 보이는 제목의 서류를 요청했죠. 교통망에 관한 연구를 위해 필요한 자료였어요. 접수대에 앉아있던 둥근 안경의 마른 직원이 제 이름을 입력했는데 표정이 굳어지더니 천천히 저를 올려다봤어요. 로웰 씨, 이 자료는 제한 등급입니다. 3급 보안 허가와 특별 보안 협약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볍게 웃었죠. 교통자료인데요? 그는 웃지 않았어요. 이건 그렇습니다. 등 뒤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3급 보안 허가가 필요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서류에 서명했고 여권을 건넸습니다. 휴대전화도 맡겼죠. 경비원이 제 사진을 찍었고 또 다른 경비원이 지문을 채취했어요. 저는 계속 이건 그냥 서류일 뿐이야. 대수롭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제목이 신경 쓰였어요. 요청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대한민국 2045 통일 마스터 지도. 통일 지도? 그것도 한국에서 만든. 속으로 눈을 굴렸어요. 또 거창한 꿈이겠지. 불가능한 계획일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이건 진지한 게 아니야. 중요하지 않아. 시간 낭비일 거야. 라고 계속 말했었죠. 3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아침마다 이메일을 확인했지만 소식은 없었어요. 오후에도 확인했지만 여전히 소식이 없었죠. 그래서 계속 되뇌었어요. 이건 진지한 게 아니야. 중요하지 않아. 시간 낭비일 거야. 목요일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허가 승인. 열람 시간 2시.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어요. 저도 모르게 놀랐죠. 아무리 시시하다고 생각해도 비밀이라는 건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잖아요. 오후 1시 55분 검은 양복에 이어폰을 낀 경비원이 무거운 철문 앞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무전기에 제 이름을 말했고 문이 윙하고 열렸죠. 우리는 좁은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붉은 불빛이 깜빡이는 카메라들이 있었고 바닥은 너무 깨끗해서 제 구두가 삐걱 소리를 냈어요. 경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머릿속 생각들이 쉴 새 없이 말을 하고 있었죠. 한국은 작다. 한국은 바쁘다. 한국은 중심이 아니다. 저는 계속 반복했어요. 한국은 중심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제가 똑똑해 보이고 마음도 편해졌거든요. 창문 하나 없는 방에 도착했어요. 경비원이 회색 폴더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그는 벽 쪽에 서서 손을 모았습니다. 폴더 위에는 흰색 스티커와 함께 기밀 지정 인원 열람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종이는 두꺼워서 마치 손길을 거부하는 듯 했죠. 이 방에서만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 금지, 종이에 메모 금지. 보안 단말기에만 입력 가능.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약간 말랐죠. 여전히 속으로 별거 아니야. 라고 되뇌었어요. 그리고 폴더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깔끔한 검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대한민국 2045 통일 마스터 지도. 그 아래에 4줄이 있었습니다. 버전 11. 프로그램 시작 2009.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8월. 주관기관 대한민국 정부 합동전략특별위원회 국가정보 통일부 인프라 컨소시엄 삼성 LG 현대.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버전 11? 2009년부터? 잠시 이해가 되지 않다가 깨달았죠. 이건 단발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오래 준비한 계획, 인내심 있는 계획, 조용한 계획이었죠. 예전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그냥 문서일 뿐이야. 말뿐일 거야. 현실이 아니야. 그렇게 믿고 싶었죠. 그게 편했으니까요. 그리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커다란 접이식 지도가 나왔는데 형형색색의 선과 작은 기호들이 빼곡했어요. 철도, 전력선, 광섬유, 케이블, 병원, 학교, 항구, 공항의 위치, 평화 프로젝트, 문화, 유산, 자연보호구역까지 표시돼 있었죠. 선들은 국경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연필로 그린 선을 지우듯 자연스럽게 국경을 넘어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바라보다가 무심코 중얼거렸죠. 이게 뭐죠? 경비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경비원은 대답하지 않는 법이죠. 더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린벨트 기술지구, 북극항로 물류벨트, 공동문화유산 회랑, 비무장지대 DMZ. 방안이 더 조용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미 조용했지만 온 세상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죠. 차가운 공기도 윙윙거리는 불빛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저와 지도만이 남았어요. 저와 계획만이요.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반은 의심, 반은 호기심이었죠. 저는 한국은 중심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들어왔는데 그 지도는 제 생각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지도는 차분했고 자신감이 있었죠.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다시 봐. 이건 전쟁 계획이 아니네요.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이건 삶의 계획 같아요. 그때 저는 알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금이 갔습니다. 크지 않은 균열이었죠.
하지만 새로운 생각이 스며들 수 있을 만큼은 충분했어요. 저는 한 장을 더 넘겼습니다. 1단계라고 적힌 탭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숨을 고르고 그 탭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접혀있던 종이를 끝까지 펼쳤습니다. 너무 커서 책상의 절반을 덮어버렸죠. 종이는 두껍고 거의 천 같은 질감이었고 잉크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색깔이었어요. 바다는 짙은 파란색, 땅은 신선한 초록색, 중요한 선들은 선명한 빨강과 금빛이었죠. 그건 나만의 지도만이 아니었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로 연결된 한반도 전체의 지도였어요.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종이 위를 천천히 움직였죠. 저는 국경선 근처에 전차 그림이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공격 경로를 나타내는 붉은 화살표도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전쟁 계획을 기대했었죠. 하지만 전차는 없었습니다. 미사일도 없었어요. 공습 표시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전투 계획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가 처음 보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연결이었죠. 가느다란 파란 선들이 한반도를 가로질렀습니다. 어떤 것은 항구와 도시를 연결했고 또 다른 것은 도시와 도시를 이어주고 있었죠. 굵은 금빛 선은 새로운 철도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는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을 지나 곧장 평양으로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졌어요. 또 하나는 서쪽으로 뻗어 중국으로 향하고 있었죠. 철도 옆에는 은빛 선이 있었는데 수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북에서 남쪽 도시로 보내는 전력선이었어요. 그 옆에는 초록색 점선이 있었는데 초고속 인터넷을 약속하는 광섬유 케이블이었죠. 어디를 봐도 지대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름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린벨트 기술지구 강원도에서 개성을 거쳐 평양까지 이어진 구역이었어요. 그 위에는 반도체 칩, 드론, 풍력 터빈 아이콘이 있었죠. 옆에는 인공지능 연구소, 드론 시험장, 기후연구센터라는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북극 항로 물류벨트 원산과 라선,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어진 구역이었죠. 배들은 북극을 통과해 유럽까지 가는 시간을 몇 주나 단축할 수 있었어요. 그 옆에는 굵은 글씨로 세계 해운을 위한 전략 항만 네트워크라고 적혀 있었죠. 문화환경지구 중국 국경을 따라 표시되어 있었어요. 나무와 박물관 아이콘이 흩어져 있었고 메모에는 보습, 공동문화유산지, 국제연구센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이건 전쟁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계획이었죠. 파괴가 아니라 건설을 위한 계획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본 게 언제였는지 떠올리려 했지만 생각나지 않았어요. 지도를 보면 볼수록 그 선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몸속의 혈관처럼 에너지와 움직임을 전달하는 것 같았죠. 이 지도는 한쪽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함께 숨쉬는 그림이었어요. 저는 손끝으로 그린벨트 지역을 살짝 만져봤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누군가 북한의 군사기지가 아닌 연구소가 가득할 거라고 말한다면 저는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그것이 색깔과 세부 계획까지 갖춰져 있었죠. 제 마음속에서는 이건 현실일 리 없어라는 목소리가 계속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작지만 더 강한 목소리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능할지도 몰라. 그때 작은 회색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각 프로젝트 아래에 숫자가 있었죠. 몸을 숙여보니 날짜였습니다. 2025, 2028, 2031 그리고 2045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이건 어제 꾸며낸 꿈이 아니었죠. 철저하게 짜인 일정이었어요.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방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는 한국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일본 심지어 유럽까지 연결하는 계획이 놓여 있었어요. 한동안 저는 그저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방 안의 정적이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때 깨달았죠. 이 지도는 제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만들어가고 싶은 미래를 보여주고 있었죠. 이건 전쟁 계획이 아니네요. 저는 조용히 다시 말했어요. 이건 삶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생각했죠. 혹시 내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저는 여전히 지도를 바라본 채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더 많은 세부 사항들이 보였어요. 페이지 모서리에 작게 찍힌 표시들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가까이 들여다보니 그건 버전 번호였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작은 검은 글씨로 버전 11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프로그램 시작 2009라고 쓰여 있었고 또 그 아래에는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8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버전 11? 그 말은 이전에 10개의 버전이 있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2009년에 시작했다면 이 계획은 무려 15년 동안 살아있었던 겁니다. 지난 15년 동안 제가 뭘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봤어요. 공부를 하고 도시를 옮기고 직장을 바꾸고 여행을 다녔었죠. 그런데 제가 제 삶을 살고 있는 동안 한국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이 지도를 해마다 조용히 다듬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이 계획을 추진한 주체들이 나와 있었어요. 저는 정부 부서 하나쯤 나오겠거니 생각했었죠. 그런데 읽어 내려가 보니 대한민국 정부, 국가정보원, 통일부, 육군전략사령부, 인프라 컨소시엄 삼성, LG, 현대. 저는 인상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인프라 컨소시엄?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이 왜 이런 데 들어가 있지? 그러다 곧 이해가 됐어요. 이건 단순한 정치 계획이 아니었어요. 산업 계획이었고 기술 계획이었고 사업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 옆에는 지원기관 목록도 있었어요. 카이스트 같은 이름이 보였고 예상치 못한 국제 파트너들도 있었죠. 독일과 싱가포르의 작은 컨설팅 그룹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훨씬 더요. 제 호기심은 이제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아시아를 자주 연구하는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에서 일하는 제 친구 다니엘이 떠올랐죠. 저는 짧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한국 통일 마스터 지도 들어본 적 있어? 5분 뒤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다니엘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우린 그걸 지도라고 안 불러. 청사진이라고 불러. 그게 성공하면 미국이 주도하던 세력 균형이 흔들릴 수도 있어. 저는 2번이나 읽었어요. 세력 균형이 흔들린다라니. 너무 거창하게 들렸죠. 그래서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설마. 그냥 한국인데? 총 한 방 안 쏘고 세상을 어떻게 바꾼다는 거야? 다니엘은 거의 바로 답했습니다. 그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연결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상대가 너 없이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지.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아 그 말을 곱씹었어요. 시스템을 연결한다. 그게 제가 지도에서 봤던 거였죠. 철도, 전력망, 인터넷 케이블, 문화 유적지, 연구센터들. 마치 거대한 거미줄을 짓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거미줄이 완성되면 북한은 갇히는 게 아니라 포함되는 거죠. 저는 오랫동안 그 지역의 변화는 군사 압박이나 붕괴로만 올 수 있다고 믿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 있었죠. 평화를 너무 실용적이고 유용하게 만들어서 결국 상대가 스스로 그걸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남한 곳곳의 건설 현장 사진들이 나왔어요. 국경 직전에서 멈춘 다리, DMZ 앞에서 끝난 철도, 미래 확장 가능이라고 적힌 발전소 사양들. 일부러 절반만 완성해 둔 것들이었죠. 기회가 오는 순간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언젠가를 위해 만든 막연한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조용히 계속 움직이고 있었던 계획이었죠. 정치인들이 다투는 동안에도 뉴스에서 미사일 발사 소식이 나올 때도 세상 사람들이 통일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도 한국은 멈추지 않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지도 끝자락에 손을 얹은 채 앉아 있었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제가 가졌던 오래된 생각이 조금씩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 저는 한국을 단순히 과소평가한 게 아니라 완전히 잘못 판단했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안에서 새로운 질문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15년 동안 세상에 들키지 않고 이런 일을 해왔다면, 그렇다면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저는 페이지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그런데 눈에 이상한 글자가 들어왔어요. 맨 위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DMZ. DMZ가 무엇인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반도의 남과 북을 가르는 비무장지대, 길게는 250km, 좁은 띠 모양의 땅. 그곳은 철조망과 지뢰로 가득했고
쌍안경으로 서로를 주시하는 군인들이 있었죠. 사진으로 본 적이 있었어요. 텅 빈 들판, 녹슨 울타리, 질의 위험이라고 경고하는 표지판 세계에서 가장 긴장된 국경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 속에서 DMZ는 더 이상 DMZ가 아니었어요. 새 이름은 DMZ 세계평화지대였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리고 더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지도에는 여전히 그 좁은 띠 모양의 땅이 있었지만 이제 회색과 갈색이 아니라 초록과 파랑으로 덮여 있었어요. 숲, 강, 건물, 심지어 산책로를 나타내는 기호들도 보였죠. 몇몇 지점에는 여러 나라의 작은 국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설명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DMZ는 전 세계 공동체가 소유하고 보호하는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될 예정이었어요. 남과 북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지키는 곳. 계획에는 4단계가 있었습니다. 1단계 보호와 복원. 지뢰를 제거하고 오염된 흙을 정화하며 야생동물을 보호합니다. 그 지역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참호가 있던 자리에 나무를 심고 강이 다시 자유롭게 흐르도록 합니다. 2단계 평화회담 개최. 지대 한가운데에 UN 평화회의장을 짓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을 이곳으로 초청해 무기가 아닌 자연 속에서 회담을 하도록 합니다. 3단계 문화복원. 한국전쟁 중 파괴되거나 방치된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보호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역사를 이야기하는 공동박물관을 만듭니다. 4단계 세계평화유산. DMZ를 세계평화유산으로 등재해 가장 위험했던 국경도 희망의 장소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남깁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상상해봤어요. 총을 겨누던 그 땅이 이제는 방문객과 연구원, 평화유지군이 오가는 초록빛 공원이 되는 모습이었죠. 총성 대신 들리는 새소리. 철조망 대신 펼쳐진 산책로와 다리들.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계속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한 유럽 외교관의 말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이 이걸 성공시킨다면 독일, 우크라이나, 심지어 이스라엘까지도 전략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저는 2번이나 읽었습니다. 대담하고 믿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하지만 곱씹을수록 이해가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국경을 공유 재산으로 바꾼다면 그건 어떤 연설이나 군사 퍼레이드보다 강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저는 10대 시절 처음 DMZ 이야기를 들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은 시간에 갇힌 채 두려움 속에 얼어붙은 장소로만 들렸었죠. 하지만 지금 이 지도 속에서 그 땅은 살아있었어요. 초록빛이었고 평화로웠고 열려 있었죠. 밝은 색의 그 지도를 바라보다가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항상 한국을 반응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었어요. 큰 나라들이 움직이면 그에 맞춰 대응하는 나라라고요. 그런데 이건 선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작았던 존경심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는 정말 오랫동안 한국을 잘못 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왜 이 지도가 보안이 철저한 방 안에 보관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만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세계의 세력 균형을 바꿀 수 있는 계획이었죠. 다음 부분에는 각국의 반응이 나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었어요. 저는 미국이 수십 년 동안 남한에 수만 명의 미군을 주둔시켜 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 계획이 성공해서 한반도가 안정되고 평화로워진다면 미국이 그 병력을 계속 둘 이유가 줄어들 수 있었죠. 보고서에는 미국 방위선의 전략적 변화 가능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겉으로는 점잖게 표현했지만 실제 의미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장을 전면 재검토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다음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개방된다면 중국은 그곳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을 잃을 수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계획 속에 북한 항구를 활용한 북극 항로가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길을 이용하면 한국이 북극을 거쳐 유럽과 바로 연결되는데 중국이 그 항로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죠. 중국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시각이 달랐어요. 이들에게 이 계획은 기회였죠. 북극 항로가 활성화되면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러시아 항구가 한국 중심의 거대한 해운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고서에는 러시아 관심도 높음. 북극 물류 공동 프로젝트 가능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일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겉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지한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이 조선업, 물류, 방위 산업에서 강해질 경우 일본 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죠. 심지어 보고서에는 민간 보고서에서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지를 가능성에 대한 우려 표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유럽이었어요. 그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더 학문적이고 호기심이 많았죠. 독일, 영국, 프랑스의 대학들은 이미 이 한국 계획을 시스템 기반 통일 모델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한 전문가의 말이 인용돼 있었죠. 이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스스로 합류하고 싶어질 만큼 가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이나 읽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을 완벽하게 요약한 말이었죠. 힘으로 통일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게 만드는 것.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빠르게 만드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한국은 수십 년 뒤를 내다보고 있었고 그것도 자기 나라만이 아니라 전 지역을 위한 계획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짜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계획뿐 아니라 그 계획을 만든 사람들까지도 말이죠. 처음 그 보안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었어요. 빠른 자동차를 만들고 화려한 전자제품을 만들고 더 큰 강대국들을 따라가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나라라고만 여겼었죠. 미래의 지도를 새로 그릴 수 있는 나라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의 모든 페이지를 읽고 그 지도의 모든 세부를 본 뒤에는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제조국이 아니었어요. 계획을 세우는 나라였고 건설하는 나라였으며 연결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계획은 단순히 남북한을 하나로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쟁 없이 갈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이었죠. 파괴보다 연결이 더 강하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봤습니다. 닫혀있던 국경문이 열리고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달리는 기차, 한반도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끊김없이 흐르는 전기, 한쪽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세워진 병원과 학교,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음식을 나누고 음악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모습. 그건 혼란의 그림이 아니었어요. 그건 연결의 그림이었죠. 서류를 정리하며 저는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이 계획의 진짜 힘은 세부 내용뿐 아니라 인내에 있었어요. 15년 동안 한국은 이 비전을 한 걸음씩 조용히 쌓아 올렸습니다.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고 상황이 긴장될 때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저 순간이 올 때를 대비해 준비만 계속했었죠. 기록보관소 건물을 나설 때 늦은 오후에 해가 하늘 낮은 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만 들려왔고 저는 천천히 걸으며 방금 본 것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어요. 전에 제가 한국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한국이 이런 변화를 이끌 수 없다고 얼마나 확신했었는지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단순히 감탄하는 것을 넘어 영감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성공한다면 세계가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세계가 지켜본다면 세계는 배울 것이다. 저는 그 방에 들어갈 때 한국이 변두리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나올 때는 한국이 판을 짜고 있다는 걸 알고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